일반적으로 덕치와 법치라고 하면은 유가와 법가의 정치 세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만, 유가는 덕치, 법가는 법치, 이런 단순한 이분법은 사실 굉장히 오해를 살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고, 또는 유가의 정치 세상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굉장한 그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유가는 덕치만을 주장하고 법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법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해한다면 그냥 그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우리 질문입니다.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과연 최소한의 강제 수단인 법의 도움 없이도 이 사회가 굴러갈 것인가, 사회가 운영될 것인가. 만약에 덕만 가지고, 지도자의 인격만 가지고 사회를 운영한다고 할 때, 그 인격에 의해서 교화되지 않는 아주 흉악한 범죄자, 잔악한 악당, 그네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유가는 법을 부정했는가? 과연 이러한 생각들이, 유가가 법을 부정했다, 법치를 정치 영역에서 배제했다라고 보는 이런 시각들이 너무 도덕 지상주의적인 해석 아닌가? 너무 낭만주의적인, 너무 관념적인 이해방식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유가의 정치 사상을 덕치, 예치, 인치, 보통 이렇게 규정되는 이 세 측면에서 이 세 측면들을 각기 법치와, 법과의 법치와 대비시키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예치와 법치의 비교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법과 도덕이 강제 규범의 차원에서 나뉜다면 예라는 것은 과연 법인가 도덕인가? 여기에 대한 대답은 예를 어겼을 때 어긴 사람이 공권력에 의한 강제 집행을 당하는 거 아닌가? 여기에 대답이 달려있겠죠. 다음 몇 가지 사례는 예를 어기게 되면 곧 형벌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런 강제 규범으로서 예의 성격을 드러내줍니다. 춘추자전에서는 예를 백성을 가지런하게 하는 도구다, 이렇게 말을 해서 백성들 역시 예의 통제 범위에 든다 하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순자라는 유학자도 예는 현자로부터 서민에 이르는 모든 사람을 위해 제정된 것이다. 예가 귀족계층에게만 적용되는 그런 규범이 아니라 서민들 또한 예의 통제 범위 안에 든다, 이런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는 서로 다른 상이한 신분에 따른 고유한 권한과 의무를 규정해주는 한편, 귀족에서 서민에 이르는 모든 사회 구성원의 일상생활을 규율하는 행위 규범으로도 기능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어길 때는 공권력에 의한 강제 집행과 형사처벌이 뒤따른다라는 사실에서 예가 지닌 강제 규범으로서의 성격, 법률적 성격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유가의 예를 법과의 법과 좀 더 심층적으로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가의 예는 자연법주의에 근거한 법이라고 볼 수 있다. 법과의 법은 법실증주의에 입각한 법이라고 볼 수 있다. 자연법주의라는 것은 인간이 만든 법, 즉 인정법의 상위에 이를 지도하는 보편적인 원리가 있다고 보고, 우주의 입법이나 신의 의사, 신의 의지 또는 신의 섭리, 인간의 본성이나 도덕적 양심 등을 그 근거로 제시합니다. 그래서 자연법주의자들은 자연법이 실정법을 초월하는 어떤 도덕 원리라고 보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법은 당연히 이러한 자연법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 도덕 원칙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자연법주의자들은 사람이 만든 법은 철저하게 도덕적이어야 된다. 그건 신의 의사의 대변이거나 인간 양심의 외재적 구현이므로 반드시 법은 도덕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도덕적이지 않은 법은 경우에 따라 위반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까지 여깁니다. 이에 비해서
실정주의자, 법실정주의자들은 실정법을 초월하는 어떠한 초인간적인 입법 원칙도 거부합니다. 그들은 법이란 오직 군주가 만든 또는 주권자가 그의 권위에 복종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정한 인간 규범이다. 이렇게 간주합니다. 따라서 실정주의자들은 법과 도덕 사이에 아무런 논리적 연관성도 없다. 아주 심하게 경우에 따라서는 나쁜 법도 악법도 법이다. 악법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그래 육아의 법이 자연법주의에 입각한 법이라면은 법과의 법은 법실정주의 또는 실정법주의에 입각한 법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면 좀 명료해질 것 같습니다. 그럼 도덕 원칙을 실정법보다 상위에 놓는 육아의 입장은 도덕 우위의 입장은 자연스럽게 덕치의 통치 방법론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덕치란 지도자의 인격적인 감화력에 의해서 백성들의 자발적 동의와 복종을 유도하고 백성들을 예의와 염치로 교화해서 범죄와 분쟁이 없는 평화로운 사회를 이룩하려는 통치 방법론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화, 감화, 동의에 입각한 통치 방법론은 법과의 법치와 선명하게 구별이 됩니다. 이제 사실 법가가 내세우는 법치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근대적 의미의 법치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법가의 법치는 기본권 보장을 위한 게 아니고 군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군주 1인의 권력과 권능을 무제한 인정하면서 군주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의 무조건적인 복종, 무조건적인 준법을 요구하는 전제적인 통치 이념입니다. 따라서 법과의 법치는 그 본질상으로 볼 때는 공포정치이자 중형주의적 공포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략하게 육아의 덕치를 교화정치다. Politics of Edification 이렇게 규정할 수 있다면 법과의 법치는 공포의 정치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겠죠. 형벌 이론의 측면에서 보자면 육아와 법과의 차이는 또 죄형 상부주의 대 중형주의 이런 차이로 규정될 수도 있겠습니다. 공자는 형벌과 죄의 균형을 강조하는 죄형 상부주의의 입장에 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형벌이 적정하지 않으면 백성들은 손발조차 제대로 들 곳이 없게 된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가르쳐주지도 않고 죄를 지었다고 해서 곧바로 형벌에 처하는 일은 백성을 학살하는 일이다. 형벌에 앞서 교화가 선행돼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공자는 중형 엄벌로 일관하는 당시의 다른 통치자들을 향하여 너그러움과 은혜를 좀 더 베풀라고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물론 공자가 너그러운 정치, 은혜로운 정치를 말한다고 해서 그러면 형벌이 필요 없다고 보는 형벌 배제주의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은혜로움, 너그러움은 사나움과 적절하게 또 균형을 취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춘추좌전에 실린 일인데 중리왈 공자가 말씀하셨다. 정치가 너무 너그러우면 백성들이 태만해지고 너무 태만해질 때는 사나움으로 바로잡아야 된다. 정치가 너무 사나우면 백성들이 쇠잔해진다. 쇠잔해지면 다시 너그러움으로 베풀어야 된다. 너그러움으로 사나움을 바로잡고 사나움으로 너그러움을 바로잡듯이 정치는 이렇게 조화롭게 해야 된다. 이게 공자의 덕주, 법보, 덕이 주가 되고 법이 보조적인 수단이 되는 정치사상 또는 관맹절충, 너그러울 관자, 사나울 맹자 서로 절충적으로 조화해야 된다. 이런 정치사상입니다. 육아와 법과는
형벌의 기능과 목적에 있어서도 서로 입장을 달리합니다. 법가에서는 소위 일반 예방주의를 채택을 하고 유가에서는 특별 예방주의를 채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예방주의, 법가적인 일반 예방주의란 형벌의 기능을 응보적 고통 또는 응보적 실해라고 보고 형벌로서 사회 구성원들을 공하하고, 공하는 이제 겁을 준다는 법적 용어입니다. 사회 구성원들을 무거운 형벌로 겁을 주고 몸조심시켜서 개신시켜서 범죄 예방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공리주의적 형벌 이론입니다. 이에 반해서 유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특별 예방주의란 범죄자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이유는 범죄자의 성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그에게 응보적 고통을 주려는 일이라기보다 범죄자의 범죄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범죄적 성격을 교화시켜서 선량한 인격으로 만들려는 그런 교화주의적인 형벌 이론입니다. 유가적인 특별예방주의에서는 벌을 줄 때도, 벌을 내릴 때도 범죄자의 성격에 따라 형벌을 개별화하고 그 범죄 당시에 행위의 동기, 행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어떻게 하면 이자가 다시 범죄 행위를 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격을 개선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반사회적 성격에서 사회적인 인격으로 탈바꿈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목적을 가지고 형벌을 이제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법이 아무리 잘 정비되어 있고 아무리 경찰과 검찰을 많이 뽑아서 살벌한 사람들로 꽉 채워놔도 인격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은 이 법망을 미꾸라지처럼 빠져다니는 수많은 범죄자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기 마련이다. 그래, 범죄의 행위만 근절시키려고 할 게 아니라 범죄의 동기 자체를 근절시키는 게 중요하다. 인격 자체를 바꿔놓는 게 중요하다. 이게 공자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지도자의 인격적 감화력에 의해서 백성을 교화시키려는 덕치 이념은 인치라는 개념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덕치라는 개념이 통치 방법으로서 도덕적인 교화 과정에 주안점을 둔 개념이라면 인치라는 개념은 사람, 그러니까 지도자의 도덕적 자질, 여기에 중점을 둔 용어입니다. 그러나 법가 사상가들은 유가의 이러한 감화, 도덕적 인격에 의한 감화의 정치에 강한 회의를 표명합니다. 회의뿐만 아니라 강한 반대를 표명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모범이 될 만한 인격자란 세상에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요순 이런 성왕과 같은 인격적 지도자는 천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아주 희소한 확률이란 거예요. 대부분의 군주, 대부분의 지도자는 아주 악당도 아니고 아주 뛰어난 인격자도 아니고 그냥 보통 사람이라 이렇게 간주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인간에 대한 신뢰 많이 가지면 안 된다. 이게 법가의 관점입니다. 굉장히 승이 가는 점이 있죠. 현실적이고. 하지만 법가가 말하는 그 법치 사상은 법의 근원, 법의 원천을 뜻하는 법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치명적인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법의 원천이란 법이 강제 규범으로서 가지는 타당성의 근원을 의미합니다. 유가에서는 법의 근원을 어디에 두는가? 유가에서는 인간 본성에서 도출된 도덕 원칙, 도덕적 양심, 도덕적 본성 이런 것들 강제 규범의 근원으로서
이제 삼죠. 그러나 법가에서는 법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법의 근원은 군주 1인의 권력 의지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법대로 해야 된다. 법대로 나라를 통치하면 나라가 굴러간다. 이런 법가의 사상이 일견 옳은 것 같긴 하지만 법의 근원을 두고 이렇게 살펴보면 굉장히 위험하게 느껴지는 거죠. 법의 원천인 군주 1인에게 모든 힘을 실어주고 군주에게는 아무런 도덕적 기대나 인격적인 기대를 하지 않는다. 이건 육아적인 인치에 비해서 한층 더 나쁜 의미의 인치에 가깝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육아에서는 군주에게 삐뚤어진 길로 가지 않도록 군주의 덕성, 인격 끊임없이 거기에 호소해가지고 측은지심도 요구하고, 그죠? 시비지심도 요구하고 하면서 자의적인 전제 정치를 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견제하려고 시도했다는 점에서 한층 인도적인 정치 노선을 육아에서 걷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육아법과의 차이를 또 들려면 법 해석의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육아에서는 재판관이 법 목적에 대한 사려 깊은 심사숙고를 통해서 법조문을 신축성 있게 해석할 수 있도록 재량권이 보장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만든 목적이 뭐냐? 그럼 법 목적에 대한 사려 깊은 이해, 그 후에 거기에 맞게 법조문을 해석해서 범죄자를 다뤄야 된다. 법가에서는 규정된 것보다 잘해서도 안 되고 물론 못해서도 안 되고 규정대로 해야 된다. 법 해석에 있어서 고무줄 재판 절대 안 된다.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 이제 이런 법 적용의 엄격성, 공정성, 평등성은 당시로는 굉장히 진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만약에 법가에서 말하는 그런 법의 적용의 평등성, 엄격성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법이 너무 형식 논리적으로 적용돼 가지고 원래 법 목적을 소홀히 하게 되거나 법 해석이 현실과 유리되거나 그래 유연성을 상실해서 자칫하면 법관이 법을 판매하는 자동 판매기로 전락해버리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이것도 굉장히 곤란한 일이다. 이거 대조적으로 만약 육아에서처럼 또 법 목적에 대한 사려 깊은 어떤 판단을 한답시고 그런 법조계 먹이사슬에 은근히 편승해가지고 그런 불공정하고 객관적이지 않은 그런 법을 운영한다면 그것도 큰 문제죠. 그래서 육아식의 재량주의, 법가식의 엄격한 형식주의가 상호 비판의 측면이 있고 또는 역으로 상호 보완의 측면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에 이런 이야기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육아의 육아의 덕치 이념, 법가의 법치 이념. 우리 현대사회에 줄 수 있는 시사점 무엇인가? 물론 제일 먼저 법가의 그 법치는 굉장히 중요한 일면이 있죠. 지위의 고하, 권력관계, 친소관계, 주관적인 어떤 판단에 의해서 법이 적용돼서는 절대 안 된다. 법은 엄격하게, 공정하게, 평등하게 적용돼야 된다. 이 점은 오늘날의 21세기 한국 사회를 사는 우리가 역시 본받아야 될 점이라고 보입니다. 법과의 법치,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고요. 육아의 덕치는 오늘날 어떤 의미가 있는가? 아무리 현대사회 법이 지배하는 법치 사회라 하더라도 법치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덕에 의해서 보완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